그러면은 논어에 문장의 기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기교라고 하는 말이 어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교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뛰어난 자법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글을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글자에 대한 구성 요소가 완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편장의 법이 구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태진은 어떤 책을 많이 읽었던가, 맹자를 10만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배웠는가, 맹자에서 기승전결의 편장체제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장 속에 하나하나 글자를 구성하는 그 조직력과 그러한 문장력은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곧 논어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법을 논어에서 터득하고 장문장, 긴 문장을 엮어갈 적에 바로 기승전결의 완벽한 구성체를 위해서는 맹자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논어라고 하는 것은 장문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 간결한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에서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편장체제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어에서의 가장 훌륭한 문장의 구사력은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 글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바로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하게 쓰는 방법과 어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감을 전해줄 수 있는 어조사의 사용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어는 어느 한 글자를 빼버리면 그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문장의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일부러 기교를 부리기 위한 기교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다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장을 쓰는 그 뛰어난 솜씨에 대한 방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논어의 대체적인 단구는 간단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간단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지리학이나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께서 평생 동안 조심하셨던 것은 재계요, 전쟁이요, 질병이었다고, 그리고 다음에는 공자께서 평생 동안 말씀하지 않은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괴이한 일, 덕보다는 반대가 되는 힘을 숭상하는 일, 태평세계가 아닌 혼란을 말하는 일, 인간이 아닌 신을 말하는 일, 이러한 걸 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공자께서는 4가지가 전혀 없으신데, 그게 뭐냐면 사사로운 생각, 꼭 하려는 기필, 고집, 자아, 이 4가지가 없었노라고. 이렇게 보면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가, 하나의 어조사도 없이 간결하게 글을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편의 문장에는 곡절과 변화가 있어야 하고 있고 묘사가 또 픽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꼭 논어가 그러한 건 아니지만 논어의 장편을 예를 들면 선진편에 자로라는 제자, 증서, 염유, 공서와 이 네 사람의 제자가 공자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서 각기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장이 300여 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네 사람과 공자까지 합하면 5사람을 가지고 300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 네 제자들이 각기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공자의 논평을 통해서 개인의 개성과 그들의 이상,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러한 것들이 문장의 내면에 차례로 전개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변화하면서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이요 영화처럼 우리의 글을 읽는 우리 앞에 혼하게 묘사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조사의 사용이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쓰이지 않은 허자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조사가 가지고 하는 또 어조사가 가지는 능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어감을 나타내 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어감은 어기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표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문장을 해석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공자가 연배구에 문병을 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표출하는데 그 슬퍼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무지런히 연배구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병이 없을 법한데 이런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운명이로구나 라고 말할 때 두 개의 어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어조사 속에 공자의 어떤 슬픈 감정이 담겨져 있는가? 자, 부자를 빼버리고 명으라 하면 천명이었다. 이와 같이 그 말씨가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슬픈 감정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를 쓰면서 공자의 마음이 한없이 슬픔 속에서 그 말의 어감이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이 분저 그러면 연배구와 같은 사람은 이런 병이 없을 만한 사람인데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은 천명이로구나 라고 이러한 감탄적 영탄을 할 때 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그 감정이 부자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야, 이유, 사질야, 할서라고 할 때 야자의 어조사는 종료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사가 두 개가 이처럼 두 글자를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한참 동안 호흡이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다니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탄조를 다시 반복해서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자의 슬픈 마음은 뭔 글자에서 표출되고 있느냐? 명이 부라는 부자와 이끼 야자를
반복해서 4차례 사용함으로 해서 공자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얼마나 시간을 안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연배구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덕행으로 보면은 연배구는 안현 연배구니까 안현 다음에 덕행으로는 연배구가 두 번째 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덕을 가진 제자가 가장 못쓸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하나를 잃게 되었을 때의 감정을 어조사로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어감을 논어에서 이처럼 어조사를 통해서 공자의 모습을 정난하게 표출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뛰어난 문장의 솜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문을 이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자는 도를 행하지 못한 채 노쇠할 적에 자신의 한탄은 어떻게 하는가? 심으라 라고 할 때는 해도 너무한다. 말이 리듬이 없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 쇠야여 나의 노쇠함이여. 이와 같이 감탄시는 항상 도치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노쇠함이 심하구나. 또다시 여기에 있어서도 문장을 보면 오래로구나 라고 할 때 의자는 문장 끝으로 가야 할 것임에도 구이라고 하는 어조사를 사용하면서 여기 역시도 도치법을 씀으로 해서 그 강한 비탄을 나타내 줄 때 어떻게 했느냐. 너무나 오래되었다. 내가 다시 꿈속에서 주공을 보지 못한 지가 이러면서 그 여운으로 생략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썼다면 오 불부몽견 주공이 구이로다. 내가 또한 다시 꿈속에서 주공을 찾아뵙지 못한 지 오래로구나. 이와 같이 글을 써버린다면 공자께서 한탄하신 어감이 사라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장을 도치해서 그 어조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공자의 비탄한 감정이 표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 이것은 역사 이래로 가장 운용하기 어렵다는 어조사의 사용을 어느 곳에서나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문장의 연혼이 될 수 있는 가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어가 가지는 후세의 영향이 무엇일까? 논어가 이렇게 편집되어서 완성된 이후로 아성이라 불리는 맹자 그리고 경례 전을 쓰기로 유명했던 전경대유의 순자 백가를 모두 내쫓고 공자를 존숭했던 동중서 그리고 천인의 지음을 탐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달하여 일가의 말을 완성했다는 사마천 다시 말하면 역대의 대표적인 현인들이요 훌륭한 문장가들이 그 어느 누구 하나 공자의 논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논어의 영향은 역대 인물들을 통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논어는 환문제 당시부터 환문제면 바로 환고조 다음이 환문제입니다. 환나라가 창업되자마자부터 논어 박사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 이후로는 황태자 교육에 논어가 주요 교재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환나라 때에는 경사, 그리고 송나라에는 성리학자들, 그리고 청나라에 들어서 한학가, 즉 박학가, 이 사람 모두 다 논어를 추승했기 때문에
수많은 논어의 주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시대별의 다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주석을 말했을 뿐이지, 청대에 이 엄영봉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구비제 총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재 이름이 무구비제인데, 이 무구비제라고 해서 자기의 서재 이름에다가 모든 사람의 주석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구비제 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무구비제 집성 속에서 다시 논어의 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논어의 집성 보면 논어의 주석서가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가, 300여 종이 넘게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구비제 집성에 보면 논어의 주석서는 350여 종이 넘게 수록되어 있다면 논어가 얼마만큼의 많은 주석서가 나왔는가를 알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주석서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존하는 책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말씀드린 것이고, 남송의 주자는 논어와 대학 중용 맹자를 종합해서 최초로 사설을 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주라는 주석을 저술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징기스칸의 후대인 온대에 들어서는 국가의 법령으로 주자주 사설을 과거 필독서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자의 사서의 근간이 되는 논어 등등은 국가의 보전이요 선비들의 성경처럼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의 정치교육 사회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조선조 500년이 이 영향권에 있었고, 현재 지금도 한문한 사람들은 여기에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공자의 도를 담은 논어는 동양에 그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많은 서양인들이 논어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논어가 번역되어 있고, 논어에 관한 전기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가르침의 뜻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어라 하는 것은 동양서적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서적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논어의 가치는 바로 동서양을 넘나들고 있는 예수교의 신약전서와 우열을 겨루고 있다라고 말할 만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논문으로 쓴 사람은 독일의 교수로 존재했던 가베렌츠가 공자와 그 교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이상 유구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오늘날까지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상에 모두 공자의 정신에 감화되어서 존속해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류 3분의 1이 그에 존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자의 논어는 어떤 책일까? 바로 공자가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논어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위의 문장을 통해서 논어는 중국과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훌륭한 논어를 어떻게 연구하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논어의 연구 방법은 공자의 숭고하고 위대한 공자의 숭고한 사상과 공자의 위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에 사는 우리가 논어를 귀중한 가르침과 금원으로 삼은 데에는 바로 공자의 숭고하고 위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의 그 공자의 위대한 사상을 알려면 다음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논어를 이해하려면 공자 당시에 공자께서 살았던 현상, 그 사회 배경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가 어떻게 태어났는가의 출신 배경, 그리고 노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나라였는가, 그리고 그 당시의 문명이 어떤 것인가, 이러와 같은 총괄적인 면을 통해서 공자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성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내적 원인과 외적 환경에 대해서 탐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이루어진 공자를 탐구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자께서 생존했던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사상 등 각 방면에 나타난 위기와 패단은 어떤 것인가? 바로 공자가 그러한 패단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개혁은 공자의 경국제세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의지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자의 이러한 위대한 경국제세의 포부가 그 시대에 어떻게 펼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고 무엇을 개혁하려고 하셨는지 이 점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노력하신 그 성과 가운데 중국의 역사문화 교육제도 및 중국 학자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탁월한 공헌과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바로 우리는 많은 세월 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한 원류를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어가 아닌 어떤 책에 관심을 두고 심취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 책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려면 그 원인, 원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향기를 우리가 사랑해서 심취하고 그 속에 담긴 무한한 가치의 내용을 얻으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논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논어를 사랑하기 이전에 반드시 논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책으로 완성되기 시작했고 그 책이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오늘날의 논어가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논어의 서지학적 전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어떤 것이 취할 부분이 있는가를 알아야 논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무한한 내용을 발견해서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논어를 탐구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논어에 대한 원류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 서지학적 측면에서 논어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진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어의 내용이 많은 사람을 거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공자의 본지가 아닌, 공자의 글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양재초는 그 고서진이급기 연대라는 논문에서 논어의 일부분은 공자 생전에 공자의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있고, 그러나 그 일부분은 공자께서 돌아가신 수십 년 내지 100년 이후에 공자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 재전 제자가 기록하게 되면 재전 제자는 어느 시대 사람에 해당되느냐? 전국시대 인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시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기록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국시대로 가다 보니까 재전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논어라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시대의 기록이 아니고 전국시대로까지 간다면 그때 당시는 구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공자의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입으로 전해졌던 내용이 점차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최후는 하나의 논어가 편집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논어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가? 바로 논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시대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과 시대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고대의 책이라고 하는 성질의 규명입니다. 고대의 책은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간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간으로 되어 있을 때 주간의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종이와 같이 흔치가 않았기 때문에 논어의 여백에다가 때로는 논어를 읽던 사람이 비망록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대쪽 한편에다 적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은 아니라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공자의 내용인 양 들어가 버리게 되고 이와 같이 해서 공자의 논어는 공자 말씀이 아닌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의 논어에 거짓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원인을 크게 보면, 첫째, 공자의 직접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전해진 구전이 책으로 만들어진 과정에 역사적 사실과 사실적 사실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어를 읽는 어느 사람이 적어놨던 것을 공자의 말로 잘못 인식하고 공자의 글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논어는 거짓 내용이 삽입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다음 강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